안녕하세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우리네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며느리.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지우며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늙은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비상하셨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65, 1960년생 쥐띠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패션쇼장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젊은 모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목에는 감출 수 없는 나이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주름을 가리는 대신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춥니다. 심장이 쿵쿵 뛰네요. 4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나 선을 보던 날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저는 저 무대 위로 걸어 나갈 겁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 김영순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지독한 멸치 똥냄새가 배어있던 그 좁고 어두웠던 부엌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고 밥도 먹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집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나 부엌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식기세척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가전제품은 고장이 나면 고쳐주거나 새 것으로 바꿔주기라도 하죠. 저는 고장 나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만 처리해야 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잠귀가 밝아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짜증을 냈기에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캄캄한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면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서늘한 냉기가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쌀을 씻습니다. 쌀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왔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갓 지은 밥이 아니면 숟가락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기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냉장고에서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육수를 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제야 집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수한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제 머리카락, 제 옷, 제 피부. 깊숙한 곳까지 배어버린 그 냄새가 저를 밥 짓는 노인네로 낙인 찍는 것 같아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을 규칙과 원칙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집안에서도 그 기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는 식탁 위에 국과 밥,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정확히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국이 식어서도 안 되고 밥이 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신문을 펼쳐들었고 제가 밥을 푸는 동안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국간 좀 봐요. 오늘 무가 달아서 국물이 시원하네. 제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도 돌아오는 건 짧은 헛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떠먹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치 마칼럼니스트라도 된 것처럼. 제 요리를 평가하는 그 태도가 예전에는 그저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이라 여기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존재가 고작 밥맛을 맞추는 데에만 있는 걸까? 내가 사라져도 이 사람은 밥해줄 사람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가가서 분가한 지가 언젠데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엄마, 오늘 갈비찜 안 했어?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갈비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들은 제 얼굴을 보기도 전에 메뉴부터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얌전한 척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시댁에 온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냉동실에 얼려둔 고기를 꺼내고 양념을 만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불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부엌에 있는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격리된 하녀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민준이 아토피 때문에 싱겁게 먹거든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저는 간장을 덜어내고 다시 맛을 봅니다. 뜨거운 국물에 혀가 데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며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남편이 근엄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됐다. 너네들 봐라. 내 시어머니가 하는 게 편하다. 남편의 그 말은 며느리를 배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 일은 오직 제 몫이라는 아주 견고하고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창밖을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아파트에 연금 나오는 남편, 잘 자란 자식들까지 둔 복받은 할머니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상상을 하던 문학소녀였고 멋쟁이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은 사치스러운 망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만 입고 살았습니다. 화장품이라고는 로션 하나가 전부였고 미용실은 1년에 2번, 파마가 다 풀릴 때쯤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나면 저에게도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한 감옥이었습니다. 늙어버린 몸, 볼품없는 외모, 그리고 저를 짐짝 취급하는 가족들의 시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들의 저녁 밥상을 치우고 혼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라는 방송이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 아니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백발의 여성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아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걸어가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강렬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펄럭이는 옷자락은 마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밥주걱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TV 속 70대 모델의 인터뷰가 제 귓가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니. 나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고목나무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푸르게 살아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까 들었던 그 당당한 음악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려 봅니다. 발가락을 쭉 펴고 다리에 힘을 줘봅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볼 수 있을까? 아니, 걷는 건 고사하고 저런 예쁜 옷이라도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경로당에 가거나 산책을 나가면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굽 높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신다 버린다고 가져온 걸 혹시나 해서 제가 몰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전신 거울을 끌어다 놓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구분 등에 튀어나온 배,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꼴이라니. 서커스단 곰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데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발, 두 발. 벽을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저는 65의 나이에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땀범벅이 된 채 거실 한복판에서 엉거주춤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남편은 현관에 서서 도깨비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중심을 잃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해서 욱신거렸지만 아픈 것보다 창피함이 더 컸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다 늙어서 노망이 났나? 그게 무슨 꼴이야? 신발은 또 그게 뭐고?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가 신고 있던 구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집구석에서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춰. 당신 제정신이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정말. 아닙니다.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걷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알던 그 구분 등의 김영순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김영순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안방 문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퉁퉁 부어오르는 발목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내 마음대로 걸음. 한 번 떼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편이 이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야, 내 엄마가 이제 아주 돌았다. 대낮에 하이힐을 신고 거실을 쏘아 다니더라니까. 모델이라도 되시려나 봐.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아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에이, 엄마. 진짜예요? 조심 좀 하지. 그러다 뼈 부러지면 큰일 나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걱정을 가장한 조롱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당신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뼈를 더 시리게 한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이 생각하라, 분수를 알아라, 그냥 하던 대로 밥이나 해라.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40년을 이어온 인내심의 끈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겨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화나셨어요? 아들이 따라 들어와 물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그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이제 밥 안 한다. 니들 밥은 니들이 해 먹어라.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쳤지. 그래, 내가 40년 동안 미쳐서 살았지. 밥 짓는 기계로, 빨래하는 기계로, 니들 눈치 보는 하녀로 미쳐서 살았어. 근데 이제 안 할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잘못했어요라고 빌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비록 날개는 꺾이고 깃털은 다 빠져버린 볼품없는 늙은 새였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둥지를 박차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예전에 봤던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보증금이 싼 동네, 낡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서울 변두리의 한 동네였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쪽으로 가주세요. 고시원들 많이 있는 곳으로요. 택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가출. 아니, 출가. 65세 김영순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지만 가장 비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붉은 벽돌집. 그 건물의 반지하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모은 비상금을 털어 마련한 이 방은 40년간 살았던 32평 아파트. 거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벽지는 누렇게 들떠 있었고 장판은 여기저기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옵션이라고 놓여있는 작은 냉장고는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마치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제 여행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가방 하나가 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공간은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좁음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좁은 사각형의 공간 안에는 남편의 잔소리도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칭얼거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다리를 벗고 마음껏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좋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마저도 자유의 향기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라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자동차 바퀴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생동감 넘치는 풍경화처럼 보였습니다. 첫날 밤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옆집에서 TV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층간소음이라고 짜증을 냈겠지만 그 소음들마저 제가 세상 속으로 날 것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칠첩반상을 차려내던 제가 끓는 물만 부으면 되는 라면 하나로 아침을 해결하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꼬들꼬들한 면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해방감은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도 치워야 할 음식물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그 간편함이 주는 쾌감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집을 나올 때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65.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저는 다시 그 부엌으로, 멸치 똥냄새 나는 그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도림천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하이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려던 것을 주워온 굽이 7cm나 되는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머리 위로는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오히려 저를 감싸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발가락이 꽉 조여오고 발목이 긴장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실에서 연습했던 대로 허리를 펴고 걸음을 떼어보았습니다. 비틀.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펑퍼짐한 단화와 슬리퍼에 익숙해진 발은 뾰족한 굽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발목이 꺾일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힐끔거리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만둘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노인복지관이나 다니면서 꽃꽂이나 배우라고, 그게 내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제 신발을 발로 차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멸시의 눈빛. 그것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여기서 발목이 부러지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를 끌어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나는 김영순이다. 나는 밥 짓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걷는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저는 다리 밑의 어둠 속에서 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다리 밑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서둘러 구두를 벗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데 등은 대나무처럼 고닫고 발걸음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무릎 다 나가요. 그녀가 툭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나요? 방해가 아니라 보는 내가 다 아슬아슬해서 그래요. 무게중심이 다 뒤로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오리처럼 뒤뚱거리지. 그녀는 제 앞으로 와서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여기를 펴요. 가슴을 펴라고. 세상한테 나 여기 있다 하고 자랑하듯이. 그녀는 시범을 보이듯 제 앞에서 턴을 해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신고 있는 것이 유리구두처럼 보였습니다. 우아한 손짓, 당당한 시선 처리,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워킹.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모델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델은 무슨, 다 늙은 뒷방 늙은이지. 옛날에 춤 좀 췄던 사람이에요. 최정숙이라고 해요. 그냥 최 여사라고 불러요. 그것이 저와 최 여사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무용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은퇴 후에는 홀로 지내며 운동 삼아 공원을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예술가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님은 저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도림천 다리 밑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런웨이이자 연습실이었습니다. 영순 씨,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에너지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땅을 밀어내면서 그 반동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최 여사님의 가르침은 철학적이면서도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제 굽은 등을 펴기 위해 등 뒤에 긴 막대기를 꽂아주기도 했고 머리 위에 물이 든 종이컵을 올려놓고 걷게도 했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 그 물이 영순 씨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마요. 종이컵이 떨어져 물벼락을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 여사님은 혀를 차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정신 안 차려? 몸이 늙은 건 죄가 아니지만 마음이 늙어서 몸을 방치하는 건 죄야. 긴장해요, 긴장. 40년 동안 굳어버린 몸을 펴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허벅지에는 근육통이 와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좁은 방에 누워 끙끙 앓을 때면 남편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거봐라, 내까지 게 무슨 모델이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꼴 좋다. 그럴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 있었고 며느리가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도 못 챙기고 계세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들어오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돌아갈까? 가서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하고. 빌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을 텐데. 이 차가운 골방에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은 펴져 있었고 땅만 보고 걷던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의 죽은 생선 눈깔 같았던 제 눈에 희미하지만 또렷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절대로 그 시체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최 여사님이 불쑥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전단지였습니다. 이거 한번 나가봐요. 제10회 전국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화려한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요? 말도 안 돼요. 저 이제 겨우 걸음마 뗐는데 언제까지 연습만 할 거예요? 무대에 서봐야 진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영순 씨 소질 있어요. 내가 보증해. 최 여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소질 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밥 잘한다, 빨래 잘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언가에 소질이 있다는 말은 7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옷도 없고 화장도 할 줄 모르는데요. 옷이 날개라지만 진짜 날개는 옷 속에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눈비치고
옷이야 내가 예전에 입던 거 빌려주면 되고 화장은 뭐 대충 찍어 바르면 되지. 중요한 건 깡이에요, 깡. 영순 씨, 집 나올 때 그 깡이면 충분해요.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참갑이 5만 원. 컵라면 수십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꿀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대회 날짜는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연습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예 지휘봉을 들고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시선, 턱 당기고, 어깨 내리고, 골반 더 써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건 말건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다리 밑에서, 맑은 날에는 공원 광장에서, 밤에는 가로등 아래서.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톱이 빠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뛸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몸, 내 근육, 내 호흡 하나하나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감각. 그것은 마약처럼 저를 취하게 했습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좁은 방에서 혼자 워킹 연습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주인 아주머니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복도가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제가 당황해서 묻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냄새. 아버님이 카드 내역 조회에서 찾으셨어요. 정말 왜 이러세요? 나이 드셔서 사춘기도 아니고.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방바닥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요즘 혈압 오르셔서 약 드세요.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차 밑에 대기시켜놨으니까 짐 싸세요.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멋대로 제 여행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그래, 알았다 하며 순순히 따라 나섰을 겁니다.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손자에 대한 그리움에 굴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아니라 방 한구석에 놓인 닳고 다른 제 하이힐이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구두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제 입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흠칫 놀라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안 간다고 했다. 내 발로 나왔으니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이다. 지금은 아니야.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혼자 객사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남들 보기에 저희가 뭐가 돼요? 남들 보기. 그래, 너희는 그게 중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중요해. 난생 처음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중에 내가 보여줄 게 생기면 그때 내가 연락하마.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발을 구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후회?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이 도전이 실패로 끝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 해도 적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던 지난 40년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나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안을 마치 세계 최고의 패션쇼 런웨이인 것처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김영순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김영순. 정말 잘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저는 그 달빛을 조명 삼아 밤이 깊도록 춤추듯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비상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대회를 앞둔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림천 변의 억새들이 하얗게 머리를 풀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일렁거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제법 그럴듯해 보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가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표정이 어색해 보이면 금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영순 씨, 눈을 그렇게 뜨면 안 된다니까. 동정심 유발하러 나가요? 나 좀 봐주세요. 나 불쌍하죠? 하는 눈빛 따위는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 심사위원들을 씹어먹을 듯이 보라고요. 그녀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씹어먹을 듯한 눈빛. 평생을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눈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흐리멍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 그것도 강렬하게 압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영순 씨가 제일 화났을 때를, 제일 억울했을 때를, 그 에너지를 눈으로 쏘는 거야. 최 여사님의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하이힐을 발로 차던 날,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제 방을 둘러보던 날. 그 모멸감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니들이 날 무시했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비웃었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지금 그 눈빛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 여사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낯선 여자. 도끼를 품은 늙은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탱해주는 새로운 연료였습니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의상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복장 한 벌과 드레스 한 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유복장은 제가 가진 청바지와 흰 셔츠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드레스는 막막했습니다. 대여샵을 알아봤지만 하루 빌리는 데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도 빠듯한 형편의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옷 걱정은 말라니까. 제 근심을 눈치챈 최 여사님이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내가 젊었을 때 입었던 건데 장롱 속에 처박혀 있던 거야. 곰팡이 안스럽나 모르겠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붉은색 벨벳 원피스였습니다.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지만 원단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보니 곳곳이 삭아서 구멍이 나 있었고 어깨 패드는 너무 과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그냥 입으라는 게 아니지. 영순 씨 손재주 좋다며. 반만 한 게 아니라 바느질도 했을 거 아니야. 고쳐 입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으로. 그날 밤부터 저는 바늘과 실을 잡았습니다. 재봉틀도 없이 오로지 손바느질로 옷을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과한 어깨 패드는 떼어내고 삭은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싼 값에 떼어온 레이스와 비즈를 덧대어 구멍난 곳을 가렸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제 인생의 구멍들도 함께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뚫린 가슴, 찢어진 자존심, 낡아버린 꿈. 그 모든 것을 붉은 실로 꿰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바느질하다 보면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붉은 벨벳 위에 떨어진 제 붉은 피가 마치 꽃잎처럼 번졌습니다. 이 옷은 내 갑옷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이야. 사흘 밤낮을 매달린 끝에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촌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고혹적이면서도 우아한 붉은 드레스가 탄생했습니다. 입어보니 마치 제 몸에 맞춘 듯 딱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붉은 새, 불사조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 장소는 강남의 한 구민회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최 여사님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붉은 드레스가 든 쇼핑백을 구겨지지 않게 끌어안고 서 있는데 자꾸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떨지 마요. 떨면 지는 거야. 최 여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바닥 온기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대회장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대동한 사람도 있었고 수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어머, 저 옷 좀 봐. 어디서 샀대? 너무 예쁘다. 이번에 파리에서 공수해 온 거야. 우리 며느리가 사줬잖아.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파리산 드레스. 제가 며느리가 버린 옷을 주워 입고 밤새 바느질한 드레스와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쇼핑백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초라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저들은 취미로 여흥으로 즐기러 온 것 같았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 간절함의 차이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우아한 부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비단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네. 지인이랑 같이 왔어요. 어머, 용기 있으시다. 저는 남편이랑 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나오라고 성화를 부려서 억지로 나왔지 뭐예요. 그녀의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역겨웠습니다. 억지로 나왔다면서 저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을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가 번호 1번부터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대기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저도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칸 안에 들어가 붉은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차가운 벨벳 감촉이 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죽지 마. 옷이 날개가 아니라 몸이 날개라고 했잖아. 최 여사님의 말을 되뇌며 지퍼를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의 붉은 드레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강렬했습니다. 제가 챙겨온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배운 대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잡티를 가리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화장을 마칠 때쯤 최 여사님이 탈의실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 아직 멀었어요? 리허설 순서 다 되어가. 문을 열고 나가자 최 여사님이 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됐네. 됐어. 아주 좋아.
그 짧은 칭찬이 100만 불짜리 드레스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리허설 무대는 생각보다 넓고 높았습니다. 조명은 눈이 부시게 강했고 객석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습했던 동선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박자를 놓치고 엉거주춤하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참가 번호 27번. 음악 잘 들으세요. 박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갈게요. 스태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하던 다른 참가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망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신발을 벗어 던지고 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여사님, 저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제가 울먹이자 최 여사님이 제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운 손바닥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까지 와서 도망을 가. 그럴 거면 다시 그 부엌대기로 돌아가서 평생 밥이나 하다 죽어. 그녀의 고함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순 씨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잊었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나 자신한테 증명하려고 온 거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젓갓 조명, 젓갓 사람들 눈초리가 뭐가 무서워. 영순 씨가 겪은 세월이 얼만데 고작 이거에 무너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밥 짓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영순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였습니다. 고작 실수 한 번에 고작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무릎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본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춤을 추고 웅장한 음악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참가자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가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다들 얼마나 연습했는지 프로 모델 뺨치는 실력들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순서는 27번. 중간쯤이었습니다. 앞 순서의 참가자가 우아한 왈츠 음악에 맞춰 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회자가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27번 김영수님입니다. 주제는 비상입니다.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무대 뒤편에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가자. 날아보자. 저는 계단을 올라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핀 조명이 저를 비추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림천 다리 밑에 그 어둠처럼.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곡 웅장하면서도 비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이힐 굽이 무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음악을 뚫고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턱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 심사위원석 너머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 허공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구석에서 하이힐 신고 뭐하는 짓이야? 그 비웃음 섞인 얼굴을 향해 저는 보란듯이 걸어갔습니다. 나의 걸음은 당신의 무시에 대한 대답입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꽃꽂이나 하세요. 그 조소 어린 얼굴을 향해 저는 당당하게 턴을 했습니다. 나의 회전은 너의 편견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 전의 젊은 김영순이 보였습니다. 꿈 많고 겁없던 아가씨. 그녀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무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비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소매자락이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멈춤. 음악의 클라이맥스에 맞춰 강렬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돋아나는 날개를. 굽은 척추가 펴지고 쪼그라들었던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바닥을 기는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새였습니다. 정적. 음악이 끝나고 제가 포즈를 풀 때까지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또 실수한 걸까? 불안감이 엄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와! 객석 한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평가가 아닌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계단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폭신했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오자마자 최 여사님이 달려와 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봤어? 봤냐고. 내가 뭘 했어? 영순 씨가 최고야. 다 씹어먹었어.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화장이 번져 얼룩덜룩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었을 겁니다. 대회가 모두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이 호명될 때마다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참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욕심 부리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광의 대상. 이번 대회 최고의 시니어 모델은 사회자가 뜸을 들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드럼 소리가 둥둥둥 울렸습니다. 참가 번호 27번. 김영수님. 축하드립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 여사님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뭐해? 나가야지. 대상이라잖아. 얼떨결에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와 꽃다발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지난 1년간 제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인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소감을 말하라고 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객석의 수많은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밤만 짓던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이크를 적셨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어 2층 객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엉성하게 포장된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웃음도 원망도 아닌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보셨나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내가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화려한 피날레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멋졌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문자들을 보며 저는 피식 웃고는 휴대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우리 오늘 밤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해요. 제가 쏠게요. 좋지.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우리는 대기실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붉은 드레스 위에 낡은 코트를 걸쳐 입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그 어떤 모델보다 당당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신림동의 허름한 고깃집에서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컴백. 김영순의 비상을 위하여. 컴백. 최정숙의 영원한 청춘을 위하여. 술잔을 비우고 쓴 소주를 삼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부대상 수상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난 것처럼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수십 통씩 찍히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쉴 새 없이 딩동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가 싶어 무시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온 연락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영순 씨 핸드폰 맞습니까? 여기 아침마당 작가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영순 선생님 되시나요? 여성시대 인터뷰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 평생 누구 엄마 어이 당신으로만 불리던 제가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낯선 호칭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에 절어있던 김영순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비상하던 붉은 드레스의 김영순을 찾고 있었습니다. 첫 스케줄은 지상파 아침 토크쇼였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는데 거대한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 김영순 선생님 아니세요?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저 어제 뉴스 보고 팬 됐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쭈뼛거리며 뒷걸음질 쳤겠지만 저는 연습한 대로 허리를 펴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화려한 조명이 달린 화장대,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큐시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 손님 인생 2막의 아이콘, 시니어 모델 김영순.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제 얼굴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관리라뇨. 그냥 찬물에 세수하고 로션 바른 게 전부인걸요. 에이, 겸손하시긴. 주름이 잡힌 결이 참 고우세요. 이건 인생을 예쁘게 사신 분들만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자글자글한 늙은이 취급을 받던 제 주름이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훈장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며칠 전 무대 위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가출을 감행하고 맨발로 런웨이를 정복한 기적의 주인공. 김영순 씨를 모십니다. 방청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밥 짓는 기계로 살았던 세월, 가족들의 무시와 멸시, 그리고 그 좁은 원룸에서 흘렸던 피와 땀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밥 냄새 대신 내 땀 냄새를 맡고 싶었던 평범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는 대신 여러분 인생의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 진행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들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이었고 위로였으며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욕망을 대신 터뜨려준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는 말 그대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언니처럼 살고 싶다며 반찬을 더 얹어주는 사장님들도 계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매니저를 자청하며 스케줄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영순 씨, 이번에는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어. 시니어 전용 크림이라는데 모델료가 꽤 짭짤해. 정말요? 세상에 제가 화장품 광고를요? 그럼 영순 씨 피부가 훈장이라며. 이제 그 훈장값 톡톡히 받아야지. 우리는 신림동 원룸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깔깔거렸습니다.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한 뼘씩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좁은 원룸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제가 유명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케줄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현관문 앞에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커다란 김치통이, 며느리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아니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아이고 이제 오나?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이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기 웬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냉랭함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웬일이라니? 가족이 가족 보러 오는 게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당신 방송 나온 거 봤어. 아주 훌륭하더구먼. 내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이 왕년에 한미모했잖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기가 찼습니다. 집구석에서 하이힐 신고 춤춘다며 경멸하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가 내민 김치통에서는 제가 그토록 지긋지긋해하던 그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싹싹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저녁 좀 차려드리려고 장 봐왔어요. 얼른 들어가요. 날씨도 추운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아주 효성 지극했던 며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내는 대신 조용히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엄마. 밖이 춥네요. 아버지도 오래 기다리셔서 다리 아프시대요. 아들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리려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그 손짓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집을 나오고 연락을 끊고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잠깐의 해프닝이나 어머니의 투정쯤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성공했으니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당연히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함. 비밀번호 바꿨다.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좁아서 들어갈 자리 없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세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에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당신 주려고 묵은지도 가져왔어.
당신 좋아하는 총각김치야.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야지. 방송도 나가고 유명해졌는데 이런 코딱지만한 방에서 사는 거 남들이 알면 흉봐. 흉. 그래. 당신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아들 사업하는데도 보기 안 좋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성공한 어머니를 골방에 처박아 뒀다고 욕할 거 아니야. 이제 고생 그만하고 집으로 와. 내가 당신 방 하나 내줄게. 거기서 옷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편은 마치 큰 인심을 쓰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스케줄도 제가 봐드리고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가족끼리 뭉쳐야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해서 저를 그리워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밥 짓는 노인네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시니어 모델이 되었으니 다시 그들의 장식품으로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나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둘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우해주는 척 하겠지만 결국 나는 다시 그들의 밥상을 차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소비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 뭉친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우리는 가족이었지. 40년 동안.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밥 굶긴 적 있어?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배가 불렀구먼. 편하게? 당신 눈에는 내가 편해 보였나 보지. 내 뼈가 녹아내리고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였나? 뭐지? 당신이 주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 나한테는 감옥이었어. 숨도 못 쉬게 하는 감옥.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돌아가. 아니, 못 돌아가. 당신들이 알던 김영수는 1년 전에 죽었어.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당신들이 모르는 여자야.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네.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너무 달랐던 거야. 너희는 내가 필요했던 거고 나는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제 나는 나를 데리고 살기도 벅차. 너희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했습니다. 천륜. 그래, 그게 무섭긴 하지. 하지만 여보, 나는 이제 내 목숨이 더 소중해. 당신이랑 다시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서 억울해서 다시는 무대 위에 못 설 것 같아. 나는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어. 나를 제발 좀 놓아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와 남편의 김치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저것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 나 이제 김치 안 담가 먹어. 사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 그리고 과일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 먹을 수 있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엄마, 엄마, 여보. 등 뒤에서 그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쾅 소리가 나도록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철컥 걸어 잠갔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단단히 돌았어. 아버지, 일단 가요. 나중에 다시 와요.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가족을 버린 여자, 독한 여자. 세상이 저를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저를 다시 늪으로 끌어당기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가구 하나 없는 초라한 월세방. 하지만 이곳은 저의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간.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속을 식혀주었습니다. 잘했어. 김영순.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평화보다는 진짜 고독이 100배 1000배 나았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다. 하지만 빛나고 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제 내일의 스케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오늘 밤,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 여사님을 만나면 아무 말 없이 꼭 안아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친구의 따뜻한 품이었으니까요.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무릎이 시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나이 65. 하지만 저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스케줄이 빼곡했습니다. 화장품 광고, 홈쇼핑 게스트, 잡지 인터뷰, 그리고 지역문화센터 강연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저는 그 바쁨이 사무치게 좋았습니다. 가족들을 문전박대하고 돌아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밀려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웬걸 저는 그날 밤 아주 깊고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좁은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정막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아침 국을 데우기 위해 억지로 눈을 떴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패션 화보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봅니다. 밤사이 푸석해진 얼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차갑다. 정신 차리자 김영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거울 속에 저에게 주문을 겁니다.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꼼꼼히 펴바릅니다. 내 피부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니까요. 집을 나서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집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저 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나도 이제 내 몫을 하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젊은 작가가 달려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니요, 북이 빠져야 해서 굶었어요. 커피 고마워요.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호흡 불며 한 모금 마십니다. 쌉싸름한 커피 향이 빈속을 채웁니다. 예전에는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식구들이 먹다 남긴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지금은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콘셉트는 고독한 중년의 우아함이라고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음영을 넣고 눈가를 깊게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려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과감하게 붉은 립스틱 발라볼까요? 좋아요. 아주 진하게 발라줘요. 거울 속에 저는 낯선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도도한 세상의 풍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전사의 얼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지만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시선 처리 완벽합니다. 턱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아주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사진작가의 주문에 맞춰 저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비틀고 손끝으로 허공을 찔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마저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4시간의 촬영이 끝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기름칠 좀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들이 건네준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맛있는 밥을 내 돈 벌어서 내 일하고 나서 먹는 이 꿀맛 같은 밥을 왜 진작 몰랐을까?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시장을 보고 남을 위해 차리던 밥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성취의 맛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기를 잃고 흐릿한 눈동자, 처진 어깨, 자신감 없는 표정. 불과 1년 전에 제 모습이 그곳에 50명이나 복제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저에게서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도 백조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원고가 있었지만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출한 지 1년 된 65세 김영순입니다. 제 첫마디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으시죠? 저도 웃깁니다. 다 늙어서 집 나가고 힐 신고 걷는 제 꼬라지가 저도 참 우스웠습니다. 그런데요. 집 나오니까 세상이 참 넓더군요. 밥솥 뚜껑 말고도 열어야 할 뚜껑들이 참 많더군요. 저는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멸치똥을 따던 손으로 립스틱을 쥐게 된 사연, 남편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그 밤의 공기, 그리고 다리 밑에서 흘렸던 눈물까지. 가족들이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천륜을 끊었다고 욕하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이기적이면 좀 안 됩니까? 70년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으면 남은 10년, 20년은 나 위에서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강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강연 중간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왜 우세요? 선생님, 저는 못해요. 선생님은 특별하니까 해내신 거죠.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편은 아프고 자식들은 속만 썩이고 도망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집단적인 통곡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밥 냄새가 섞인 익숙하고 슬픈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저 좀 봐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제 눈을 보게 했습니다.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저 중졸이에요. 가진 기술이라곤 밥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돈? 저 보증금 200만 원짜리 월세 살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다 동대문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요한 건 돈도 학벌도 젊음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부인,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 좀 봐요. 그녀는 낡은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뒤축이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신발 뒤축 구겨 신지 마세요. 허리 펴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5,000원짜리 립스틱이라도 하나 사세요. 남편 약가, 자식 용돈 아껴서 부인 입술에 바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접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야 세상도 바뀝니다.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럴게요. 강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모델이 되어 런웨이를 걷는 것이 단순히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꿈이었고,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의 미래였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눌렀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최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기분을 내러 고급 일식집에 갔습니다. 며칠 전 들어온 광고료로 제가 한턱 내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영순 씨.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인분에 5만 원이라니 미쳤네, 미쳤어. 최 여사님이 메뉴판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1,000원짜리 콩나물 값도 깎던 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그냥 드세요. 제가 법니다. 우리 5만 원짜리 밥 먹을 자격 있어요.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속이 허해서 비싼 거 좀 넣어야겠어요. 제가 호기롭게 말하자 최 여사님이 피식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래, 먹자.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우리 영순이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근데 어제 그 인간들 다신 안 온대? 최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겠죠. 아쉬운 게 생기면 또 오겠죠. 근데 안 받아줄 거예요. 번호 다 차단했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독하게 마음 먹어. 마음 약해지면 내가 죽어. 정갈하게 차려진 회 접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요? 요즘 기침이 잦던데.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최 여사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기계도 60년, 70년 쓰면 고장나는데 사람 몸이라고 멀쩡하겠어? 그냥 고쳐 쓰는 거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관절통으로 잠을 설치고 독한 진통제를 한 줌씩 삼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최 여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가 아닌 영순아. 그 호칭이 뭉클했습니다. 네, 언니. 나는 말이야, 무대 위에서 죽는 게 소원이야.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가는 거 말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예쁜 옷 입고 사람들 박수 소리 들으면서 쓰러지는 거. 그게 내 꿈이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오래오래 살아서 저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야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도 봤잖아.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내가 강연장에서 그 여자분 안아줄 때
내가 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냐? 무슨 생각이요? 아, 이제 하산시켜도 되겠구나. 청출어랍니다. 김영순이 이제 진짜 모델이 됐구나. 껍데기만 모델이 아니라 소갈맹이까지 진짜가 됐구나. 최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신림동 다리 밑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엉덩이 좀 차준 것뿐이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전우애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찾아왔던 가족들보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여주는 이 사람이 저에게는 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가 보니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이 수십 개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도 스팸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지금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혈압? 평생 내 혈압 오르게 한 사람이 누군데? 쓰러지긴 누가 쓰러져? 천년만년 살 양반인데. 저는 가차없이 문자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제 인생을 올가매던 질긴 끈들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지친 몸을 씻어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은 늙고 처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조각상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주름은 내가 웃어서 생긴 것이고 이 굳은 살은 내가 걸어서 생긴 것입니다. 제 몸에 새겨진 모든 흔적이 저의 역사였고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마스크팩을 꺼내 얼굴에 붙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이 공간은 저의 왕국입니다. 제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불을 끄고 싶을 때 끄는 온전한 나의 세상.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싫어해서 트로트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듣고 싶었던 모차르트를 마음껏 듣습니다. 아, 행복하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행복. 이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다니요. 40년 동안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드라마 대사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 다리 뻗고 자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도 옆에서 함께 날았습니다. 우리는 구름 위를 걸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가 살던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갇혀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이제 저기로 돌아가지 않아. 저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날개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세상을 놀라게 해줄까요? 65의 김영순. 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전성기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림천변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칙칙했던 산책로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저의 좁은 원룸 창가에도 작은 화분을 하나 들였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저 꽃송이들이 마치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제 모습 같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니,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저처럼 뒤늦게 꿈을 찾는 시니어들을 위한 멘토링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중년 여성
다시 날다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강사로 초청받아 강단에 섰습니다. 50명, 100명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반짝일 때 그들 눈 속에 담긴 열망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최 여사님은 지난달부터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생을 춤추고 걷느라 혹사당한 무릎 관절이 결국 탈이 난 것입니다. 저는 스케줄이 비는 날이면 어김없이 병실을 찾아갑니다. 언니 나왔어. 오늘 딸기 싱싱하길래 사왔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복을 입고도 꼿꼿하게 앉아 책을 읽던 최 여사님이 저를 반깁니다. 오냐 왔다. 너 요즘 텔레비 자주 나오더라. 어제도 틀니까 나오던데. 화장이 좀 진하더라. 립스틱 색깔 좀 죽여라. 아이고 잔소리는. 병원에 누워서도 매니저 노릇하시네. 우리는 딸기를 씻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좁은 병실이지만 그곳은 우리들의 런웨이 대기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수나 나 퇴원하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가서 유채꽃밭에서 사진 찍자. 내가 사진작가한테 부탁해서 기가 막히게 찍어줄게. 그래요 언니. 다리 얼른 나아요. 내가 언니 휠체어 밀고서라도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최 여사님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내 인생의 은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피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족들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남편은 제가 해준 밥이 아니면 입맛이 없다며 매일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살이 쏙 빠져서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솔직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생 밥상 받을 줄만 알았지 차릴 줄은 몰랐던 남자의 말로가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잘 안 풀리는지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며느리는 다시 취직하러 다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 통장을 털어 도와주려 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혀를 한번 차고 맙니다. 그래, 다들 각자 인생 사는 거지. 그게 인생 수업료다 생각하고 겪어봐라. 매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원망하고 갉아먹는 관계가 될 테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혹은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 몫의 삶을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4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새색시 김영순.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업고 뛰던 젊은 엄마 김영순. 남편의 고함 소리에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중년의 김영순. 그 가엾은 여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내가 버텨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65세 김영순이 저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주름진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어집니다. 참 예쁩니다. 그 어떤 20대 아가씨보다 지금의 제 얼굴이 저는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신발장을 엽니다. 이제는 제 발에 편안하게 길들여진 하이힐을 꺼냅니다. 굽이 조금 닳았지만 여전히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무대가,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부를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설사 길을 가다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 신발끈을 고쳐 매고 걸으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걷는 법을 배웠고 날아오르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직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날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접어두었을 뿐입니다.
부엌문을 열고 나오세요. 밥솥에 증기 대신 세상의 바람을 맞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밥을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저 김영순이 당신의 그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걷습니다. 나의 런웨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수님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홀로서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던 그녀가 보란듯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비상하는 모습에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접어둔 날개가 하나씩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날개를 다시 펼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울리는 우리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